미시간 호수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신비로운 담수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호수 깊숙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호수 바닥 전체에 흩어져 있는 광활하고 둥근 분화구입니다. 모든 것은 2022년에 시작됐습니다. 한 연구팀이 호수 바닥을 매핑하고 난파선을 찾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전형적인 바위 지형이나 모래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나 스크린에 나타난 자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상한 원형 모양은 연구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면 약 152m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 물이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곳이었어요. 너비가 91.5m에서 무려 183m까지 이르는 거대한 곳이었어요. 또한 깊이가 거의 12m였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뭔가가 발자국처럼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팀원들은 이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2024년 8월 그 미스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원격 조종 차량을 이용해 이 지층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약 40개가 있었어요. 아무도 오데오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저 분화구를 만들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고대 지질학적 사건의 잔재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구멍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싱크홀, 즉 돌린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지표층이 무너질 때 집안에 갑자기 생기는 구멍이에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표 아래의 암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에 의해 서서히 용해돼서 지하에 공극을 만듭니다. 이러한 공극 위의 표면이 더 이상 자체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면 함몰돼요. 그리고 이것이 구멍을 형성합니다. 빨대로 음료수 뚜껑을 찔러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싱크홀은 작은 구멍일 수도 있고 최대 610m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일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동차나 건물 전체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호수는 석회암 안반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쉽게 침식되죠. 이와 같은 싱크홀은 이미 휴런 호수에서 발견됐으며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말장난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호수 바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싱크홀은 직선 패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느슨한 선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이상하죠. 이것이 싱크홀이라면 일반적인 지질학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호수 표면 아래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롭고 특이한 과정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빙하라는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빙하는 야생의 얼음 강으로 마지막 빙하기 동안 지구의 대부분을 덮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빙하는 하루에 몇 센티미터밖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수천 년에 걸쳐 전체 지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빙하는 빙하 아래의 땅을 갈아서 퍼낼 수 있어요. 빙하는 기본적으로 거대한 불도저와 같아서 그 무게와 느리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결합되어 바위, 토양, 심지어 안방까지 그 아래의 모든 것을 내려앉힙니다. 이로 인해 지구 표면에 빙하홈이라고 불리는 깊은 홈이 생길 수 있어요. 빙하기에는 오데오 지역을 포함한 미국 북부 전역에 많은 빙하가 있었습니다. 빙하가 지금의 미시간 호수를 가로질러 이동했다면 이 깊은 구멍을 개척할 수 있었을 거예요. 빙하는 종종 매우 직선적인 경로로 이동해요. 빙하가 움직이면서 지형을 침식하지만 지형에 따라 침식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때로는 기반함이 더 부드럽거나 부서진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빙하에 의해 더 쉽게 조각되고 부서져요. 그래서 일부 구멍이 다른 구멍보다 더 크고 깊어질 수 있으며 단단한 안반은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터마크라고 하는 둥근 초승달 모양의 움푹 들어간 곳이 생겨요. 이러한 자국은 미시간 호수에 있는 것과 같은 원형의 큰 분화구보다는 홈과 비슷해요. 빙하가 녹으면서 오데오 자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분화구가 빙하에 의해 형성됐다면 물이 가득 차서 미시간 호수의 일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이론은 추측에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미스테리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분화구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구의 초기 생명체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담고 있을지도 몰라요. 미시간 호수의 일부, 특히 어두운 곳은 상대적으로 산소 함량이 낮습니다. 이는 산소가 거의 없는 심해 환경의 가벼운 버전과 같아요. 예를 들어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열수구, 그러니까 지각의 수중구멍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은 산소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떤 생물들은 이런 곳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 주머니 쥐새우는 차갑고 깊은 바닷물을 좋아하는 아주 작은 새우 모양의 생물이에요. 주머니 새우라는 이름은 새끼가 자립할 준비가 될 때까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또는 심해 스컬핀 피쉬는 차가운 호수를 좋아하는 바닥에 사는 작은 물고기예요. 어두운 물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보통 호수 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해요. 그리고 조개처럼 생긴 침입성 쿼가 홍합과 같은 이상한 유기체도 있어요. 5대5까지 퍼진 작은 담수 홍합이에요. 딱딱한 표면에 달라붙어 토착종과 먹이와 공간을 놓고 경쟁해서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시간 호수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휴런 호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특별히 적응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화구 깊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들을 연구하면 산소가 부족했던 지구의 고대 바다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생명체가 번성했던 곳이 바로 이와 비슷한 곳이기 때문이죠. 초기 지구는 산소가 거의 없는 대기였지만 훨씬 더 뜨거웠고 고대 미생물들은 이에 적응했습니다. 5대5, 특히 미시간 호수는 항상 유령과 같은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5대5에는 약 6,000척의 난파선이 있을 정도인데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이 미션이 조직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난파선의 대부분은 여전히 차갑고 신선한 물에 보존되어 호수 바닥에 놓여 있어요. 5대5와 관련된 이상한 일은 난파선뿐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트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잔잔한 호수가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거대한 파도로 갑자기 위험해지면서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요. 물 위에 유령 같은 불빛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섬뜩한 안개와 같은 기괴한 날씨 패턴 등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이곳에서 발견한 소름 끼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2007년에는 스톤헨지처럼 보이는 선사시대 구조물도 발견됐어요. 물론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요. 그랜드 트래버스 베이의 중심부에 있는 지표면의 약 12m 아래에 있습니다. 스톤헨지보다 훨씬 오래된 약 9,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돼요. 수천 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인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돌들은 1.6km에 걸쳐 조심스럽게 구불구불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농구공부터 소형차까지 크기가 다양해요. 특히 눈에 띄는 돌은 높이 1.1에서 1.2m, 너비 1.5m의 바위예요. 약 11,000년 전에 멸종하기 전 지구를 돌아다녔던 마스토돈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어요. 아마도 앞서 언급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가라앉았을 거예요. 이 시기는 이 지역을 재구성했는데 지금은 물속에 있지만 예전에는 여전히 육지였어요. 따라서 이 돌들은 아마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유는 확실치 않습니다. 사냥용 블라인드로 사용됐을까요? 아니면 고대 달력의 일종이었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5대5 바닥의 약 15%만이 탐사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 미스테리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화구 주변의 호수바닥을 분석해서 주변 환경에 무언가가 분화구의 출현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들은 레이크베드 2030 같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어요. 전체 수중 지형을 매핑하는 임무예요. 이를 통해 미시간 호수와 지구의 과거에 대해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두운 물 속에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최초의 컴퓨터가 발명되고 현대 컴퓨터가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역사상 최초의 전자컴퓨터는 ENIAC, 전자숫자 적분 및 계산기입니다. 이 컴퓨터는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1945년에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된 기계가 있습니다. 바로 베비지 차분기관입니다. 영국의 엔지니어 찰스 베비지는 1822년에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로부터 거의 200년 이전의 일이죠. 20세기 초에 다이버들이 2000년이 넘은 컴퓨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최초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900년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크레타 섬과 그리스 본토 사이의 지중해에서 해면을 채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면 대신 침몰한 보물선을 발견했어요. 당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바닥에는 그리스 대리석 조각과 다른 많은 유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다이버들은 큰 체크기에 이상한 돌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박물관의 다른 발견물들과 함께 보관했어요. 몇 달 후 고고학자들은 블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청동 기어가 달린 이상한 물체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기술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과학자들은 이 물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지만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물체를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며 100년 넘게 그 목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물체의 취약성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부 기구는 손상되었고 과학자들이 만지면 부서져 버렸습니다.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 물체는 82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전 세계 과학자들의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천문학적 계산을 위해 설계된 기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엑스레이, 컴퓨터 단축 촬영 및 가상 모델링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메커니즘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30개의 회전 톱니바퀴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였어요. 전체 메커니즘은 핸드 크랭크로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달과 태양의 위치를 추적하고 일식과 올림픽 시간을 계산하는 데 필요했어요. 마치 실리콘밸리가 고대 그리스에 있었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만든 것과 같았죠.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먼 옛날 사람들이 천문학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밤하늘을 연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슈퍼컴퓨터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복잡한 계산을 거쳐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6년 과학자들은 이 기기에서 3,000개가 넘는 기호가 새겨진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었어요. 이 문구에는 일식의 색, 천체의 움직임, 점성술적 예측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행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참고 목록과도 같았죠. 그리스인들은 밤하늘의 모든 천체가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태양 주위를 도는 우리 행성의 운동면에 가까운 궤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이동 경로를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주요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원들은 로마의 변호사 키케로의 말에서 이 버전에 대한 확증을 발견했어요. 그의 인용문 중 하나에는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컴퓨팅 기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키케로에 따르면 이 기계는 방랑자라고 불리는 5개의 별의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체를 그렇게 불렀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 발명되기 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가 이 장치의 기초가 된 그림을 만들었을 거예요. 손잡이를 돌리면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기기의 앞뒤에 있는 기어를 돌리면 다이얼의 우주 물체의 이동 방향이 표시되었죠. 또한 기계 내부에는 천문 달력이 있어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의 시간을 추적하고 일식의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과학자나 그리스의 부유한 시민이 사용하던 일정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제작자가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관측 속성을 변경하는 기능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고대 천문학자들은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역마다 다른 좌표를 입력해야 했어요.
오늘날 나사 컴퓨터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 고가의 장치는 전기, 칩, 프로세서 및 기타 수천 가지의 장치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2000년 전에 이 작은 장치를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기술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당시 사람들은 배관이 있었고 증기를 사용하여 일부 장비를 제어했습니다. 진보한 문명이라는 건 알았지만 아무도 그들이 그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사람들이 풍차를 작동하기 위해 거대한 기어 장치를 사용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현대 과학자들이 100년 동안 알아내지 못한 작고 복잡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이버들은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 발견된 해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에서 목과 청동반지와 같은 다른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수중 발굴은 위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 하나의 사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인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계를 만들었을 겁니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나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해 녹여냈을 수도 있어요. 당시 청동은 값비싼 금속이었기 때문에 고대 천문 컴퓨터가 고장나면 사람들은 청동을 녹여 금속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모든 현대기기의 고대 원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은 이 기계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계 장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이동한 거리를 추적하죠. 요즘에는 주행거리계가 디지털 방식이지만 예전에는 기계식 주행거리계였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기술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후 로마인들은 도로 건설을 돕기 위해 장거리 여행 중에 이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하학의 규칙을 이해하려고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인과 이집트인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하학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규칙과 공식을 확립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고체 물체를 물에 담그면 물체의 부피와 같은 양의 물이 변유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문서는 모든 신규 의사가 의술을 시작하기 전에 낭독하는 문서예요. 우리에게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밀 유지와 같은 개념과 항상 사람들의 생명을 치료하고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사의 의무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창안한 개념이에요. 유명한 선서 외에도 그는 의학 분야에서 과학적 도약을 이룬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질병을 나쁜 행동에 대한 벌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인체가 질병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460년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구라는 것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영화, TV 시리즈,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연극을 발명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상 최초의 드라마의 규칙을 만들어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에게 시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리스의 작가들은 비극, 풍자, 희극 등 다양한 장르의 희곡을 창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양 문화의 형성에 기여했으며 많은 현대의 감독들이 고대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인들이 발명한 것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떠있던 작고 둥근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디오로 녹화하고 떨어진 물체를 주었습니다. 이상한 둥근 금속 구였어요. 드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터빈이나 프로펠러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구는 땅에 떨어졌을 때 차가웠다고 합니다. 무게는 볼링공의 절반 정도인 2kg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것과 같은 고대 문명의 룬 문자를 닮은 알려지지 않은 상징이 그 위에 쓰여 있다는 점이에요. 한 연구원이 AI의 도움으로 이 신비한 비문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의 순환에서 결합과 에너지를 통한 탄생의 기원, 통일, 확장, 그리고 의식, 개인 의식이 만나는 지점. 뭐죠? 너무 철학적이고 광적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새겨진 문구는 어느 정도 명확하지만 구의 구성은 어떨까요? 그 기원은 무엇일까요? 용접 이음새가 없다는 점에서 표준 생산 방법과 디자인이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구의 내부를 살펴봤어요. 구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처에 따라 내부에 9개에서 18개의 작은 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 코어 주변에 위치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다른 행성에서 온 일종의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었고 왜 차가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정말로 우주에서 온 미지의 신비한 물체였다면 전 세계가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구는 일종의 예술품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공중부양과 암호화된 메시지와 같은 모든 트릭은 공연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요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작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보여주고자 했을 거예요. 또는 해독된 단어를 주의 깊게 읽으면 지구를 망치지 말고 진보와 자연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날았을까요? 아마도 아티스트나 누군가가 컴퓨터에 날아다니는 구를 그려서 녹화된 비디오에 추가한 다음 땅에 던졌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콜롬비아의 구는 그리 놀랍지 않아요. 30억 년 된 암석에서 발견된 작은 구에 비하면 말이죠. 이것은 80년대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작은 크리켓공과 비슷한 신비한 구체는 클럭스도르프 구체라고 불립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중앙을 가로지르는 작은 선이 있습니다. 마치 고대 동굴 인류가 만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30억 년 전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룡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많은 유사 과학 신봉자들은 이 구가 외계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구가 보관되어 있던 박물관의 한 직원은 구가 저절로 굴렀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구의 창조자는 자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상체라고 하며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작은 공은 다양한 광물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연이 어떻게 그걸 만들까요? 돌 안에 작은 모래알갱이가 있습니다.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동안 미네랄이 함유된 물이 이 알갱이를 겹겹이 감싸면서 작은 공이 형성돼요. 그리고 구의 이 선들은 이 구가 돌 안에서 자란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박물관에서 굴렀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둥근 물체는 조금만 밀어도 굴러갈 수 있어요. 박물관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은 금을 채굴했습니다. 아마도 작은 지진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구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구들이 움직이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면 꽤나 소름 끼칠 거예요. 다행히도 박물관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잭슨빌에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1974년 포트 조지 섬 숲에서 배츠 가족이 발견한 볼링공 크기의 커다란 금속구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일 거예요.
게리, 앙투안, 21살 아들 테리는 사유지 주변의 숲을 산책하던 중 테리가 신비한 금속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아름다운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갔어요. 이 이상한 유물은 장신구처럼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테리가 기타를 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구는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구는 방향을 바꾸고 멈춘 다음 진동하며 고음의 소리를 내서 개들이 울부짖고 귀를 가리게 만들었어요. 모든 가족 구성원은 이것이 기괴한 일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배츠 가족이 이 구에 대해 처음 이야기한 사람 중 한 명은 신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라디오 진행자였어요. 70년대에는 외계 문명에 대한 주제가 매우 인기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츠 구는 매우 빠르게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는 구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사람이 확인했어요. 그 후 가족은 기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츠구에 대한 이야기는 잭슨빌 전역과 전국으로 곧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은 구의 외계 기원에 대해 기사를 실었어요. 언론은 배츠 가족을 인터뷰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 때문에 미쳐가는 것 같았죠. 물론 이 신비한 유물에 대한 소식은 국가 당국에 전달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배츠 구체가 자신들의 기술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 민간인의 손에 들어간 비밀 개발품이라면 어떨까요? 다행히도 해군에겐 이 가설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구를 분석하고 그것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제작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가 지구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표면에 작은 삼각형 흠집으로 인해 공이 바닥에서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물체에서 작은 결함만 있어도 공이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또한 지배 구조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구가 움직이고 방향이 바뀌었죠. 미 해군은 곧 미스테리한 물체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화학 공장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에서 볼 체크 밸브로 사용되는 대형 볼 베어링이었어요. 얼마 후 비슷한 구가 또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구는 제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밸브의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예술가는 조각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다양한 종류의 고철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1971년 버스 지붕에 볼 체크 밸브를 싣고 잭슨빌 지역을 운전한 적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공 몇 개가 떨어졌어요. 아마도 그중 하나가 숲속으로 굴러 떨어져 배츠 가족이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마법이나 외계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사에도 불구하고 배츠 구는 여전히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론인들은 구체를 보기 위해 사유지에 왔습니다. 물론 가족은 그런 인기에 지쳐갔어요. 기자들에게 이 구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다지 재밌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 가족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게리 배츠는 이 모든 인기가 가족을 괴롭혔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구체와 관련된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의 정확한 기원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이론들은 꽤 신빙성 있어 보여요. 거대한 꽃병 모양의 해면, 외계 생명체 같은 해파리, 강모로 덮인 분절된 벌레, 커다란 문어는 남극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한 생물입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빙산이 부서진 후 이 생물들을 발견했는데 얼음 밑에 고대 생명체의 보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2025년 1월 길이 약 450m, 폭 19에서 69km,
두께 약 249m의 대형 빙붕인 남극의 조지 6세 빙붕에서 시카고 크기의 거대한 빙산인 A84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1월에서 2월 말까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빙붕이 표면에서 녹아 녹은 물이 리본 호수를 형성합니다. 리본 호수는 길쭉하고 리본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빙산이 떠내려가면서 해저의 일부가 넓게 드러났고 아무도 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벨링하우젠 해 근처에 있던 연구선 팔코르호의 과학자들도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빙산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들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숲속의 바위를 들어 올려 그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았어요. 연구원들은 수바스티안이라는 이름의 수중 로봇을 사용해 8일 동안 심해를 탐사했습니다. 그들은 1280m가 넘는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겨진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산호와 해면, 말 그대로 바다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얼음 아래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해저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생명체를 발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수중 고대 생명체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 혹독하고 얼음장 같은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번성하고 있었어요. 푹신한 작은 나무처럼 생긴 말미잘, 바다 거미, 빙어, 문어. 이 연구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생중계는 오픈 액세스로 제공되고 있어요. 가장 멋진 점은 발견된 생물 중 일부가 새로운 종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2025년에 남극에서 새로운 종이 발견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 지역에서만 서식할 수도 있습니다. 남극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다른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남극 황극 해류가 남극을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큰 해자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생물체들이 새로운 종이 아니라고 해도 과학자들은 달팽이, 강모가 있는 지렁이, 작은 개와 새우 같은 갑각류, 유령 해파리라는 매우 희귀하고 외계 생물체처럼 보이는 종을 발견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복잡하니까 그냥 거대 유령 해파리라고 부를게요. 이 해파리는 거대합니다. 위에 있는 동그란 우산 모양의 종은 폭이 1m가 넘을 수 있어요. 그 뒤로 4개의 긴 팔이 뻗어 있는데 각 팔의 길이는 10m에 달해 버스 길이와 맞먹어요. 과학자들은 1899년에 이 해파리를 처음 발견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해파리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유령 해파리는 유령처럼 보이는 투명한 보라색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파리 촉수 대신 리본처럼 생긴 팔이 있어 먹이를 잡아 가운데 입으로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파리에는 사람 같은 뇌가 없지만 거대한 유령 해파리를 관찰한 연구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희귀 생명체는 특히 해저의 좁은 공간을 헤엄칠 때 팔을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소름 끼치지만 지각이 있는 존재일까요? 해파리는 뇌 대신 간단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어 주변 세계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령 해파리가 움직이는 방식을 보고 과학자들은 다른 해파리보다 더 똑똑하거나 조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파리를 연구하면 과학자들은 뇌가 없는 동물이 어떻게 수중에서 까다로운 곳을 탐험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멋진 발견은 털이 달린 작은 지렁이였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다모충이라고 부르지만 재미있게 들리니까 그냥 털지렁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다양한 종류의 털지렁이가 바다의 매우 차갑고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몸의 옆면에는 작은 강모가 있습니다. 이 강모는 움직이고 주변에 있는 것을 느끼고 심지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멋진 예는 남극 비늘벌레예요. 매우 차갑고 깊은 바닷속에 사는 다모충의 일종으로 반짝이는 황금빛 강모를 가지고 있어 매우 멋지게 보입니다. 남극 심해 탐사 중에 연구팀은 꽃병 모양의 거대한 해면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면은 매우 느리게 자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대해지려면 정말 오랜 시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 크기를 보면 주변에 사는 심해 동물들이 최근에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다 생물들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얼음 아래에서 번성하는 군집을 형성했어요. 고대 생명체들이 얼음 아래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얼음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내리거나 얼음이 깨지고 한참 후에야 빙산 지역을 방문해 숨겨진 생태계를 탐사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몇몇 생물이 있는 텅 빈 해저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사팀은 거대한 빙산이 깨진 지 몇 주 만에 도착했고 빙산 바로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빙붕의 첫 14km 뒤쪽에는 풍부하고 바쁜 생태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둡고 춥고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온갖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에는 너무 혹독하거나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빙붕 아래에서 이 모든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동물이 어둡고 추운 수중에서 살기 때문에 빙붕 아래에도 동물이 있을 거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얼음은 동물들을 숨겨주고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예전에는 정말 폐쇄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음으로 덮여있지 않은 남극 대륙의 해저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보통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식물은 햇빛이 닿는 수면 근처에서 자랍니다. 크릴이라고 불리는 작은 새우 모양의 동물은 밤에 이 식물을 먹습니다. 크릴은 배가 부르면 가라앉아 해저로 먹이와 영양분을 가져오고 심지어 배설물까지 심해 생물들의 먹이가 돼요. 하지만 위에 거대한 빙하가 있으면 햇빛이 통과할 수 없으므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먹이가 될 크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로 인해 먹이도 줄어들고 동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다 밑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수중 해류에 의해 얼음 밑으로 음식과 영양분이 몰래 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해류가 생태계를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게 유지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빙산이 떠내려간 지금 심해 생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생명체들은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매우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얼음으로 덮인 지붕을 잃으면 모든 환경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 중 한 명은 빙산이 떨어져 나온 빙붕이 지난 50년 동안 40km 정도 후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더 큰 패턴의 일부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점점 더 빠르게 녹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극의 발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 숨겨진 생태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또는 수세기에 걸쳐 이곳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깨진 얼음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히말라야를 일주일간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주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갑자기 호수 근처에서 사람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백 개의 뼈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은 1942년 인도의 한 산림 관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딴 곳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은 히말라야의 5,020m 이상에 위치한 호수인 루프쿤드입니다. 하지만 이 호수는 그 이름으로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미스터리 호수 또는 더 기괴하게도 해골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정말 외딴 곳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이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튼튼한 등산화를 준비하세요. 이 트레킹은 50km가 넘는 험난하고 거친 지형을 일주일간 통과해야 합니다.
도중에 이끼로 덮인 참나무숲, 으스스한 분위기에 안개 낀 들판, 정상에서는 눈 등 온갖 종류의 험난한 풍경을 지나게 됩니다. 트레킹의 가장 높은 지점은 주나르갈리라고 불리는 칼날 같은 능선입니다. 그 능선 바로 아래에는 루프쿤드가 있습니다. 호수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땅에는 309 이상의 인골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무 유물, 가죽 슬리퍼, 반지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정말 섬뜩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뭘까요? 세 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 지역 전설.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라자 자스다발이라는 왕이 히말라야 깊은 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나 신성한 산 사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임신한 왕비 라니 발람파와 함께 신하, 무용수 등을 대동했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는데 전설에 따르면 성난신이 하늘에서 철구를 던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폭풍은 잔인했고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호수 근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 탈출로. 일부에서는 이 유골이 1841년 외국 영토를 침공하려다 패배한 인도 군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중 70명 이상이 히말라야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 집단 무덤. 이 이론은 어떤 종류의 광범위한 건강 문제가 그룹을 강타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고립된 채로 그곳에 묻혔습니다. 이 경우 루프쿤트의 호수와 그 주변은 기본적으로 차갑고 외딴 공동묘지인 셈입니다. 이 모든 이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모두 해골이 하나의 재앙적인 사건으로 사망한 한 집단의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상황은 훨씬 더 소름 끼치게 변했습니다. 2019년 미국, 인도, 독일에 있는 기관의 과학자 28명이 5년 동안 팀을 이루어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남성 23명, 여성 15명 등 총 38명의 유해를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두 번째 가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었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남성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군대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말이 성립하기에는 너무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투나 군사 장비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3차 혈족 이내의 혈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대부분 건강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세 번째 가설을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염성이 강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해골들이 하나의 단일 집단에 속하지 않고 세 개의 다른 집단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본적으로 현재 남아시아인의 범위에 속하는 조상, 즉 현재 인도, 파키스탄, 네팔 지역의 조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늘날의 그리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레타 섬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중해 동부의 전형적인 조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 조상을 가진 개인도 한 명 확인했습니다. 현대 측정은 또한 이 유골들이 동시에 매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즉, 그룹 1과 2는 같은 시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실제로 1000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 이런. 이제 첫 번째 가설도 사라졌어요. 결국 이 연구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두 가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남아시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 적어도 일부가 어디에서 왔을지 또는 애초에 왜 그곳에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루프쿤드 호수는 주요 무역로와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다 데비 라즈 자트라는 순례의 길목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12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예배와 축제를 위해 산을 오르는 이 행사는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순례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후반에야 나타나지만 인근 사원에는 8세기나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은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초기 순례 중 폭풍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에서 온 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더 의아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히말라야 오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연구는 그들이 오스만 제국이 그 지역을 지배할 무렵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태어난 혈연 관계가 없는 남녀 집단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해안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해산물이 아닌 육상식품 위주의 식단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내륙에 살다가 연구자들이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히말라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추측은 그들이 성지순례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순례를 위해 루프쿤트까지 여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여행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모두 똑같은 장소에서 죽었을까요? 연구원들도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주나르갈리 능선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는 너무 높은 고도에 있었기 때문에 급성 고산병으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산소 농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두통, 구토, 현기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와 뇌에 영향을 미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루프쿤드에 관해서는 아직 더 많은 해답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증명한 장애물 중 하나는 유적지가 매우 교란되고 보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수년에 걸쳐 트래커들이 해골 주변을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섬뜩한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골을 더 많이 건드릴수록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미래의 정확한 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스터리 호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주변에는 신비한 플라즈마 거품이 떠다니고 있어요. 기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라즈마 버블은 전리층이라고 불리는 지구 대기층에서 형성되는 기상 이상 현상입니다. 전리층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층으로 지구 표면에서 약 80에서 643km 상공, 즉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뻗어 있어요. 이 층에서 태양은 거대한 뜨거운 힘으로 기본적으로 가스를 가열하여 플라즈마라는 정기적으로 하전된 입자를 분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밤, 특히 적도 근처에서는 이러한 하전 입자들이 교란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가 갑자기 사라지면 플라즈마 버블이 형성돼요. 플라즈마가 없거나 양이 줄어든 커다란 빈주머니라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 현상이 일반적으로 약 100km 크기의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플라즈마 버블로 간주됩니다. 이미 이집트로 여행 갈 가방을 싸고 피라미드 끝을 보기 위해 쌍안경을 챙기셨다면 유감스럽게도 육안으로 이 플라즈마 버블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버블을 감지하기 위해 위도 장거리 전리층 레이더와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첨단 기술은 연구원들이 플라즈마 버블의 움직임과 형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성은 태양 폭풍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인상적인 태양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1에서 5까지의 등급에서 이번 태양 폭풍은 강한 이벤트로 간주되는 G3로 분류되었습니다. 태양 폭풍은 기본적으로 태양 표면에 더 차갑고 어두운 영역인 흑점이 우주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할 때 발생해요. 이 플레어는 지구에 여러 가지의 지자기 폭풍을 일으켰어요. 최후의 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태양 폭풍으로 인해 그리스와 터키 남쪽에서까지 볼 수 있는 멋진 오로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문 관측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2023년에 발생한 이 특별한 폭풍은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는데요. 바로 중국 레이더에 기록된 사상 최대의 플라즈마 버블을 일으켰다는 점이에요. 이 현상은 너무 거대해서 이집트 피라미드와 태평양의 미드웨이 제도만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덮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거리이며 과학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플라즈마 버블은 현대 기술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플라즈마 버블이 위성통신과 GPS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다고 말해요. 따라서 구글 지도나 웨이즈를 사용 중인데 갑자기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면 플라즈마 버블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우리는 기자의 피라미드 위에서 발견된 거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건축물의 내부는 더 이상해집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내부에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몇 년 전 한 연구팀이 이 고대 건축물에 전파를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기 위해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최대 580m 길이의 훨씬 더 큰 규모의 전파를 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라미드에 전파를 발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했어요. 연구진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실제로 내부 챔버뿐만 아니라 미완성 챔버가 있는 바닥 아래에도 전자기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트랩 같은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동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볼 수 있죠? 음파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튕기며 집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전파가 피라미드에 닿으면 피라미드를 통과하거나 그 주변을 지나가지 않아요. 대신 전파는 흡수되어 이리저리 튕기며 피라미드 안쪽과 아래에 집중돼요. 이집트 피라미드를 둘러싼 신비한 현상의 목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피라미드 내부에는 왕의 방으로 알려진 길고 좁은 통로가 있어요. 이 방은 피라미드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4000년 전 피라미드 전체를 지휘한 고대 이집트 지도자 파라오 쿠푸의 마지막 안식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왕의 방에 들어서면 보통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방 안에 놀라운 음향과 붉은 화강암으로 둘러싸인 무겁고 인상적인 구조죠. 최근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왕의 방이 피라미드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를 캐치하거나 픽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즉, 이 방은 피라미드의 다른 어떤 방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리를 증폭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테스트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왕의 방 바로 아래에 있는 여왕의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피라미드의 아래쪽 지하방에서는 음악이 들리지 않았지만 왕의 방에서는 음악이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왕의 방에 사용된 석재의 종류인 분홍색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압전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소리 진동과 같은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방의 독특한 음향이 단순한 방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 화강암 자체가 음파를 증폭하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발견은 피라미드의 잠재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었다고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음파나 지구의 자연진동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어떻게든 활용했을 수 있을까요?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화강암의 압전 특성이 현대과학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피라미드의 진정한 능력의 표면을 겨우 긁어본 것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거리가 더 많아요. 건축업자들은 대피라미드의 측면이 동서남북의 4가지 주요 방향과 거의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기점을 기준으로 피라미드를 정렬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이 이 완벽한 정렬을 위해 가을 춘분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춘분에는 해가 동쪽과 서쪽에서 직접 뜨고 지는데요. 따라서 건축업자들은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기 쉬웠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태양을 관찰함으로써 피라미드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피라미드의 완벽한 정렬, 전파를 집중시키는 능력,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방에 사용된 재료 등 피라미드에 대한 이 모든 이상한 점들을 생각해보면 피라미드의 실제 목적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니콜라 테슬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명한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인 그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집착했고 피라미드가 실제로 거대한 에너지 송신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고 해요. 그는 피라미드의 모양과 위치가 무한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발전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테슬라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 거대한 기념물이 거대한 발전소로 설계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건축업자들은 피라미드 주변에 구리, 금, 은과 같은 재료를 배치해서 대기 중에 전하를 띤 입자인 이온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동력원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이 이론을 확인할 수는 없고 피라미드의 진정한 목적은 인류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 칠레의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찌그러진 축구공처럼 생긴 기괴한 모양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 화석은 칠레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선반 위에 특별한 이름도 없이 그냥 놓여 있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박물관에서는 The Thing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과학자들은 마침내 이 이상한 화석을 손에 넣었을 때 이 화석이 약 6억 6천만 년 전에 거대한 부드러운 껍질을 가진 알로 밝혀졌습니다. 이 화석은 길이가 28cm, 너비가 18cm가 넘어요. 일반 달걀의 길이는 6.35cm에 불과하고 타조알의 길이는 거의 15cm에 달해요. 따라서 더 띵은 지금까지 발견된 부드러운 껍질의 알 중 가장 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알 중 가장 큰 알은 멸종된 마다가스카르 코끼리새의 알로 마이클 조던 키의 1.5배에 달했어요. 알이 아니라 새가 말이죠. 남극 알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화석 알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해요. 따라서 누가 알을 남극에 남겼든 아마도 오래전에 살았던 거대한 바다 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생물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알을 낳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이 알은 또한 대부분의 공룡 알과는 완전히 다른 얇은 달걀 껍질과 숨구멍이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사실 도마뱀과 뱀의 알처럼 보이지만 이런 동물들과 관련된 어떤 거대한 생물의 알이에요. 그 시대와 장소에서 알려진 공룡이나 날아다니는 파충류는 그렇게 거대한 알을 낳을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사사우루스였겠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도마뱀과 뱀과 같은 259종의 살아있는 파충류와 그들의 알을 연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을 낳은 어미의 몸 길이는 꼬리를 제외하고도 7m 이상이었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냈어요. 백악기 후기에는 남극 대륙의 이 지역은 보유광과 같은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고생물학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작은 모사사우루스와 플래시오사우루스의 뼈, 그리고 다자란 모사사우루스의 뼈를 발견했어요. 노르웨이의 고고학자들이 또 하나의 멋진 발견을 해냈습니다. 6,000년 동안 얼음 속에 숨겨져 있던 수십 개의 화살을 발견했어요. 화살은 축구장 45개 정도의 면적을 덮고 있는 높은 산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2014년과 2016년, 과학자들은 랑폰이라는 얼음지대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많은 술록뼈와 뿔을 발견했어요. 일부 화살은 통째로, 일부는 조각난 채로 녹아버린 얼음판 주변에서 5개의 화살촉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다른 동토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화살이에요. 발견된 68개의 화살 중 일부는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장 최근의 화살은 14세기의 것입니다. 얼음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완벽한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랑포니는 현지 등산객이 빙하 가장자리 바로 옆에서 3,300년 된 가죽 신발을 발견한 후 최초의 빙하 유적지 중 하나로 유명해졌어요.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이곳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노르웨이에서 북미에 이르는 빙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런 장소를 연구하고 있어요. 옛날 옛적에 정확히 32,000년 전쯤 시베리아의 한 강 근처에 다람쥐가 씨앗을 묻었어요. 영화 아이스 에이지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씨앗은 귀여운 흰색 꽃을 가진 식물의 씨앗이었어요. 수천 년 후 한 과학자 그룹이 12층 건물 높이만큼 얼어붙은 땅속 깊이 이 씨앗이 묻혀있는 걸 발견했어요. 씨앗은 매머드, 들소, 털, 코, 뿔소와 같은 동물의 얼음과 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숙한 씨앗은 다람쥐에 의해 손상되었지만 일부 어린 씨앗에는 여전히 좋은 식물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씨앗을 꺼내 작은 용기에 담아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사실은 그 식물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꽃은 오늘날 자라는 식물의 꽃과는 모양이 조금 달랐어요. 1년 후 빙하기 식물은 새로운 씨앗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영구 동토층이 고대 유전자 저장고가 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멸종된 종을 찾아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남극에서 쇠빙선을 타고 고래를 찾던 과학자들은 더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동차만큼이나 무거운 배 뒤에 달린 카메라가 웨델해 바닥에 6천만 개의 빙어 둥지를 감지한 거예요. 둥지는 사방 25c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면적은 워싱턴 DC 전체보다 약간 더 넓은 24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서식지에 모래의 선으로 그어진 뚜렷한 경계선까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주변 물보다 거의 2도 정도 따뜻한 바다의 특별한 지점을 연구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 따뜻한 물의 윗부분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작은 생물들을 발견했어요. 어린 빙하가 부화하면 이 지역으로 헤엄쳐 올라와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은 후 다시 해저로 내려가 자라서 새끼를 낳아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따뜻한 물에서 빙어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빙어 둥지를 발견할 줄은 몰랐죠. 뉴질랜드의 남극 유산 신탁은 남극의 한 오두막에서 오래된 사진 필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로스의 탐험대의 독특한 이미지로 밝혀졌어요. 이 탐험은 어니스트 쉐클턴이 이끈 유명한 실패한 탐험이었죠. 그는 웨델해에서 남극을 거쳐 로스해까지 육로로 남극 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인 오로라호가 바다로 날아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탐험가인 로버트 펠컨 스콧 선장의 오두막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의 목표는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성공하지 못했어요. 필름은 질산 셀룰로스로 만들어졌고 작은 상자 안에 서로 붙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남극 유산 신탁은 필름을 뉴질랜드로 가져가서 조심스럽게 분리한 후 22개의 숨겨진 이미지를 발견했어요. 많은 사진이 손상되었지만 남극의 유명한 지역인 맥머도 사운드 주변에서 익숙한 장소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일부 과학자들은 남극 동부 해안의 거대한 얼음판인 라셈 빙붕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얼음 밑으로 흐르는 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487m를 뚫고 내려가 확인했어요. 그들은 물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물속에 단강류라고 불리는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이 가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과학자들은 또한 지하 강해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이한 해류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12월 20일 멀리 통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폭발로 인한 압력파가 남극의 얼음 강에서까지 감지된 거예요. 이는 지구의 모든 것이 가장 먼 곳에서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는 열쇠가 없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목적지는 좋아요. 이름은 직접 지으세요. 인도의 사원입니다. 사원의 이름은 연꽃에서 나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주 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원은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신성한 장소 중 하나예요. 비슈누 교회 108개의 사원 중 하나죠. 그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세기 타미러 문헌에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로 다시 돌아오세요. 2011년 인도 대법원은 사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원의 귀중품을 문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세기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원으로 가서 믿을 수 없는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6개의 거대한 비밀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방해문이 열리자 최소 220억 달러 상당의 황금, 우상, 목걸이,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또한 보석이 박힌 의식용 의상과 금색 코코넛 껍질도 발견했어요. 게다가 커다란 다이아몬드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에요. 일부 다이아몬드는 110캐럿에 달할 정도로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컬렉션의 작은 순금 조각상은 약 3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동화 같은 보물이 발견된 후 사원은 첫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에 금속 탐지기, 카메라 및 기타 안전 예방 조치를 갖췄습니다. 이제 사원에는 많은 경비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물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문 뒤에 더 신비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원에는 6개의 방이 있으며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방들은 A실부터 F실까지로 명명되었습니다. 탐험대는 매우 어렵게 이 중 5개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점은 기존의 기술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의 방 B는 여전히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 옆에는 조각된 코브라 2마리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문은 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과 마찬가지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첫 번째 문 뒤에 2개의 문을 더 발견했어요. 두 번째 문은 나무로 된 문이고 마지막 문은 철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문은 봉인되어 있었어요. 볼트, 손잡이, 걸쇠 등 어떤 진입 수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자들은 그 문을 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방 B에 터널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위의 이유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인도 고등법원은 B실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010년 프랑스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크레스피는 마추픽추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주요 건물 중 하나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관광객이나 고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좁은 길에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그곳이 잉카인들이 어떤 이유로 봉인한 입구라고 믿었어요. 그는 즉시 고고학자와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잠재적인 발견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이메일과 전화도 없었죠. 2011년 그는 티에리 자민이 쓴 페루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곧바로 자민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자민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 후 자민과 다른 고고학자들은 비밀의 문을 조사하기 위해 마추픽추로 갔어요. 그들은 이 문이 실제로 잉카인들이 봉인한 입구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유명한 문 뒤에 2개의 입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메인룸과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3D 지도도 확보했죠. 분석 결과 여러 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는 거대한 사각형의 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오 레이더는 금과 은일 수 있는 금속을 감지했습니다. 자민과 그의 팀은 이곳이 히스패닉 이전 시대의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잉카인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문을 봉인했다고 믿었죠. 엄청난 보물이나 그보다 더 귀중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민은 또한 이 방을 찾으면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은 페루 당국에 공식적으로 방의 개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청이나 다른 고고학자들의 요청은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 문을 열면 고고학 유적지의 다른 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여 입구에 돌 블록이 통로를 막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미스테리는 이집트 기자에 있습니다. 탐험가들은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2개의 비밀문을 발견했어요. 여왕의 방 북쪽과 남쪽 벽에서 각각 약 20cm 너비의 터널 2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터널은 피라미드 외부에 도달하기 전에 돌 블록으로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터널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 터널의 진정한 목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문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방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집트 학자 자히가 이 문이 처음 발견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탐험을 위해 설계된 로봇은 여왕의 방의 갱도 내부로 보내져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연구팀은 로봇에 카메라를 부착했어요. 영상을 통해 돌문 뒤에는 또 다른 봉인된 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닌 이 문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돌문 구조는 다른 문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놀라운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거대한 돌 블록 뒤에 있기 때문에 문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구조물의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기존의 궁금증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에요.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사랑의 기념비인 타지마할입니다. 무굴 황제 샤자한은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이 기념비를 만들었죠. 타지마할의 총 문 개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밀폐된 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영상이 며칠이 걸릴 정도예요.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누군가 열면 일산화탄소가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대리석과 만나면 탄산칼슘을 형성하죠. 이것이 타지마할 첨탑에 균열이 생기는 이유예요. 또한 이 문이 열리면 무덤의 지하 방에서 무서운 저주가 풀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보너스입니다. 873호실 문입니다. 1888년에 문을 연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의 객실이죠. 수십 년 전 누군가가 이 방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조사 후 호텔 측은 방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른 여행객에게 임대했어요.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나중에 이 방에 묵었던 다른 투숙객들도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요. 그들은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어요. 방 안의 TV가 계속 깜빡였다고 합니다. 873호실의 문은 벽돌로 봉인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신비한 이야기를 들은 호기심 많은 손님들은 방이 있던 복도를 돌아다니며 잠재적인 유령과 접촉하려고 벽을 두드립니다. 이 비밀의 문 중 어느 문을 열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과거의 멋지고 특이한 유물을 탐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작할게요. 중국 마술 거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거울은 단단한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두 면이 있어요. 앞면은 일반적인 거울과 비슷하게 반짝이는 광택 표면입니다. 마술을 부리는 건 뒷면이에요. 거울의 밝은 빛을 비추자 거울이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울 뒷면의 무늬가 벽에 투영되었어요. 뒷면에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거울이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대 유물은 기원전 2900에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중국에서 인기를 얻으며 대량으로 생산됐죠. 결국 그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거울의 마법은 사람들과 과학자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1세기에 중국의 과학자 쉔궈는 거울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거울을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금속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일부 템퍼링 기술이 거울의 표면 주름을 만들어 반투명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름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 열린 거울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마침내 1932년 윌리엄 브래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표면 주름에 대해 쉔궈가 옳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끔씩 사람들은 브라우저에서 여러 개의 탭을 열다가 새 탭을 열 공간이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16세기 브라우저를 만나보세요. 실물 크기의 북휠입니다. 일종의 맞춤형 회전 책꽂이죠. 텍스트 과학 전문가인 그레고리 헤이웍스는 이 도구가 유성기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는 책 바퀴에 행성계와 같은 작동 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 기어가 다른 기어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장치의 선반은 거대한 바퀴가 회전할 때 책을 단단히 고정하는 45도 경사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백과사전이나 고전작품의 판본을 작성할 때 이 도구를 사용했어요. 이런 종류의 작업에서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많은 책을 동시에 펼쳐야 해요. 이탈리아의 엔지니어 아고스티노 라멜리는 이 초기 현대식 기계의 발명가입니다. 그리스의 스펀지 수집자들이 우연히 고대 컴퓨터를 발견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들은 1901년 안티키테라 섬 근처의 난파선에서 이 유물을 건져 올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며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청동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기어와 바퀴로 구성된 일종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천문학자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 이 기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유물은 천문학적 위치를 계산하고 운동 경기의 4년 주기를 추적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외부에 다이얼이 달린 상자가 들어있고 톱니바퀴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누가 이 정도의 예술성을 갖춘 도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사라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장치가 얼마나 정교한지 확인한 후 고대 그리스 공학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카디프 대학교의 마이클 에드먼즈 교수는 지금까지의 지식으로 볼 때 이 메커니즘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에드먼즈는 이 기계가 유일무이한 기계이며 천문학적 계산에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모나리자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1929년 터키의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지도를 발견했어요. 이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피리 레이스는 1515년 가젤 가죽에 이 상세한 지도를 그렸어요. 그는 유럽, 북아프리카, 브라질 해안, 아조레스 제도와 카나리아 제도와 같은 여러 섬을 묘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발을 디딘 지 21년 만에 지도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그에게는 새로운 일이었겠죠. 피리 레이스는 해양학자이자 오스만 함대를 이끈 성공적인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그리는 동안 그는 항해에 대한 전문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의 아랍 지도, 포르투갈의 지도 4개, 콜럼버스가 그린 서방의 지도 등 20개의 다른 지역 지도를 수집하고 참조하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가 콜럼버스로부터 얻은 부분은 많은 역사가들을 설레게 했어요. 콜럼버스는 3번째 신대륙 항해 중에 지도를 그려서 1498년 스페인으로 보냈어요. 이 지도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랍게도 역사가들은 피리 레이스의 지도를 보고 콜럼버스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재밌는 사실은 그가 1528년에 또 다른 세계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 지도에 약 6분의 1만 남아있지만 대서양 북서부 베네수엘라에서 뉴펀들랜드까지의 지역, 그린란드의 남쪽 끝을 묘사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지도에는 남극이 발견되기 몇 세기 전에 남극도 표시되어 있어요. 역사가들은 이 놀라운 정보를 접한 후 역사의 연대를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피리 레이스는 얼음이 없는 남극의 지형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1930년대에 노동자들은 코스타리카에서 수십 개의 돌구체를 발견했어요. 현지에서는 볼라스 데 피에드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돌공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공은 사라진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모양이에요. 완벽하게 구형이죠.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모양을 만들 수 있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구체는 크기가 달라요. 테니스공처럼 작은 구를 상상해보세요. 그 옆에 지름이 2m인 다른 구를 하나 더 놓습니다. 가장 큰 구의 무게는 16톤에 달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 공이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구가 태양계를 상징하거나 태양과 달의 여러 단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의 배치가 추장들의 집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대부분의 돌공은 화강 섬로감으로 조각되었습니다. 화강암과 비슷한 단단한 암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대인들이 같은 재료의 작은 돌을 도구로 사용해 이 구형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또한 조각가들은 돌의 일부를 가열한 다음 빠르게 식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암석의 바깥층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36년 이라크에서 발견된 고대 배터리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도자기 항아리, 구리 원통, 철 막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단의 철 막대는 아스팔트로 구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막대와 원통은 모두 항아리 입구에 맞습니다. 구리 원통은 밀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아리에 액체가 가득 차면 그 액체가 철 막대도 둘러싸게 돼요. 고고학자들은 용기에 산성 또는 알카리성 물질을 채우기만 하면 전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된 철봉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오스트리아의 한 고고학자는 이 기괴한 유물을 조사한 후 이 도구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화학 반응을 이용했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배터리에 비유한 것이죠. 고대 문명에서는 일종의 전기요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전기 도금된 물체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쾌니히의 가설은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아무도 그의 가설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못했어요. 이 그릇의 기원과 목적은 오늘날까지도 불분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트 스튜디오를 보고 싶으신가요? 2011년 고고학자들은 남아프리카의 한 동굴에서 10만 년 전의 조개 껍질을 발견했어요. 그 조개 껍질은 물감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개 껍데기 안쪽에 칠해진 선명한 붉은색 가루가 그 증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안료 혼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완전한 키트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동굴은 다른 부분에는 작은 가격표가 붙어있는 그림 몇 점이 판매용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저기 있는 큰 그림은 제 소파 위에 걸어두면 좋겠네요. 석기시대 사람들은 창을 들고 동물 같은 소리를 내며 동굴에 살았다. 사실일까요?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진정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터키에서 과학자들이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12,000년 된 미스테리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사원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우주 달력은 별들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바로 괴베클리 테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사시대 유적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로 만든 원형인 스톤헨지보다도 6,000년이나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석기시대 문명이 출현하고 번성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뒤집습니다. 이 발견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원전 1850년경 거대한 해성,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해성 파편들이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큰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00년 이상 지속된 미니 빙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괴베클리 테페라는 곳은 이 혼란스러운 사건에서 살아남은 한 무리의 인간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그들은 하늘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통제하기 위해 그들은 태양, 달, 행성, 해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태양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달력이죠. 이 고전적인 석기시대 기념물을 둘러보면 모든 돌기둥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돌기둥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B자가 여러 개 새겨져 있는 이 메인 돌기둥처럼요. 총 365개의 V가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양년의 일수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그중 새의 목에 매달린 V는 일식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기둥에는 여우, 사자, 전갈, 독수리 등 위험한 동물이 몸을 비틀며 기어오르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일반적인 석기시대 조각과는 달리 사슴이나 양과 같은 식용동물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이 그림들이 상징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문명이 겪었던 공포와 혼돈을 반영한다고 믿습니다. 무섭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일종의 집단적 시도인 셈이죠. 고고학자 데니엘 스토더는 독수리의 이미지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는 독수리가 망자의 영혼을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인근 고대 유적지에서 비슷한 상징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이 장소의 실제 목적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1994년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발견했는데 그는 터키 남동부의 언덕이 단순한 신석기 시대 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의 팀은 최대 20톤 무게의 기둥으로 지탱된 거대한 돌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지는 약 12,000년 전의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의식용 건축물로 밝혀졌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7,000년 이상 앞선 것이죠. 이 발견은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빙하기 말 인간은 야생식물과 동물을 잡아먹으며 생존하는 유목민이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징적인 예술로 신성한 단지를 건설하고 현재 우리가 문명으로 분류하는 것을 탄생시키지 않았죠.
우리는 보통 문명이 농경으로 시작하여 마을, 농작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초기 인류가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기 위해 모였을 수도 있다는 더 놀라운 사실을 시사합니다. 슈미트는 집이나 난로, 영구적인 정착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의식과 모임에 사용되는 물건들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영성과 공동의식이 먼저 나타났고 농경이 그 뒤를 따랐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려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 조직, 사회구조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원이 먼저, 그 다음에는 마을, 그리고 농장이었죠. 궤베클리 테페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대에 비해 너무 앞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궤베클리 테페의 건축가들이 단순히 석기 도구를 실험하던 원시 수렵 채집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존재했던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의 잔재인 고대 지식의 계승자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약 18,500년 전 혜성이 지구를 강타하여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는 이론인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 가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그 사건의 생존자들은 상징, 건축, 구전 전통을 통해 지식을 전승했습니다. 궤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적지의 조각, 특히 기둥에 새겨진 동물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별자리와 천체 현상을 추적하는 천문학적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둥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독수리 돌이라고 불리는 이 기둥은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머리 없는 사람, 새, 정갈 등 이상한 조합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정갈자리와 같은 별자리를 고대에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없는 사람은 대량 멸종 사건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 충돌을 촉발한 해성 충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오래되고 사라진 문명이 누구였을지 궁금하다면 이들은 아틀란티스 또는 더 중립적으로 문명 X라고 불립니다. 그레이엄 행콕과 같은 이론가들은 해성 충돌의 혼란 속에서 파괴된 이 고도의 문화가 전 세계의 생존자들에게 지식의 파편을 전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궤베클리 테페는 문명의 시작이 아니라 문명의 재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로 돌아가 보죠. 44번 기둥은 언뜻 보면 천체 달력처럼 보이지만 천문학자들이 조각에 새겨진 하늘 패턴을 재현한 결과 1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늘의 정확한 스냅샷을 발견했습니다. 유성우와 홍수, 그리고 인류의 비극적인 종말, 일명 머리 없는 인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뱀은 해일이나 아래로부터 다가오는 파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6번 기둥은 하늘의 공포라고 불리는 동일한 재앙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물들이 도망치는 모습, 파도, 쏟아지는 불길, 유성우의 생생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43번 기둥과 56번 기둥은 과거의 재앙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지만 18번 기둥은 예측일 수 있습니다. 이 돌은 물병자리 별자리를 확대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인 물병자리 시대에서 따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유성우가 지구를 강타하여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소름이 돋네요. 하지만 궤베클리 테페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미스테리한 요소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궤베클리 테페가 현재 타쉬 테펠러로 알려진 훨씬 더 큰 신성한 단지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역의 고대 유적지 네트워크는 각각 고유한 비밀과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공통된 패턴과 모티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9년 궤베클리 테페에서 불과 64km 떨어진 카라한 테페로 알려진 이 자매 유적지에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카라한 테페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괴베클리 테페와 달리 카라한 테페는 벽, 도구, 심지어 집과 같은 가정 구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유적지가 고도로 정교한 수렵 채집인의 작품이든 잃어버린 빙하기 이전 문명의 잔해를 간직한 생존자의 작품이든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생존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추적하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우주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요. 마지막 목적지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낙타를 타고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에 왔어요. 이게 9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신 후 첫 번째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이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오아시스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하는데 2주를 보낼지 아니면 진행 중인 지역 미스테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 말이에요. 이 알제리 마을 근처의 사막 깊숙한 곳에 풀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모래 뒤에 거대한 점박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직선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수십 개의 원들이 있어요. 이 원들은 몇 년 전 구글어스 이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이 원들이 마을 도로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책을 들고 현지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모두들 이 시나리오에 도움을 줘요. 지리학자, 인류학자, 어르신들, 그리고 역사가들까지. 여러분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지도 전문가예요. 그 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성 결함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결국 구글어스에 위성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원은 정말 거기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진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해보려고 해요. 이틀간의 인터뷰 후에 여러분은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이 원들은 석유 활동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알제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어요. 보통 추출할 가치가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들은 지진 조사를 수행해요. 지진 조사는 땅에 충격파를 보내 지구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동들이 어떻게 되돌아오느냐에 따라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수 차량이 토양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푼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예요.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들은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팩트 체크할 준비 됐나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 원들이 고대 포그가라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포그가라는 보통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또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도 알려져 있죠.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평행한 갱도를 팠어요. 다음으로 그 도시와 우물을 연결하는 지하수로를 팠죠. 중력의 도움만으로 물은 우물에서 도시로 흘러가요. 이 전통적인 기술은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간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우물들이 인간이 만든 오아시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의 이름조차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해요. 포그가렛 에자우이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 고대 우물인 포그가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이 도출이 아주 정확한 걸로 입증됐죠. 여러분은 직접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뒤에 앉아 편안하게 가요. 알제리 북부의 풍경은 고대의 마을 같아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는 길에 작은 도시들의 외곽에서 심지어 우물의 폐허도 볼 수 있어요. 구글 위성 이미지를 열면 땅에 카나트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수킬로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멍들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카나트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인 데일 라이트풋은 그 원들이 확실히 카나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카나트나 포그가라스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원처럼 생기지도 않을 거란 거죠.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또 다른 단서는 끝에 마을이 없는 거였어요. 그 원들은 인간 활동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카나트는 명백히 인간 거주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시도는 좋았네요. 현장 학습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미스테리를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준비의 나날들이었죠. 픽업 자동차, 음식, 장비. 이 모든 게 사하라원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첫날 여러분은 사막으로 160km를 운전해 갔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는데요. 저기 겨자색 모래 언덕만 보여요. 하지만 밤하늘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육안으로 전체 은하수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별들의 이불 아래에서 캠프를 차리고 잠을 자요. 다음날 긴장감이 높아져요. 휴대폰 수신이 안 돼요. 이런. 하지만 다행히도 구글맵에 원의 좌표를 찍어 넣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오프라인 모드가 작동해요. 여러분은 좌표를 따라 이동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팀원들은 차에 올라타서 폰의 좌표를 지나 몇 킬로미터를 더 운전해가요.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린 후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기 있어요. 모래 위에 파놓은 거대한 분화구가요. 12개의 작은 구멍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 같아 보여요. 땅에서 봤을 땐 아주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서 놓칠 뻔했어요. 이 지역을 검색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구멍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금속 와이어가 있네요. 바닥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얇은 와이어예요. 깊이 묻혀서 여러분은 땅을 파기 시작해요. 어떤 물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오래된 다이너마이트 같아 보여요. 이건 확실히 놀랍네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땅 파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조사 끝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뒀을까요? 다음에 오는 건 여러분의 모험의 전환점이 돼요. 차로 걸어 돌아가는데 바닥에 뭔가 빛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호기심에 그것으로 다가가요. 동그랗고 녹슬어서 마치 정어리 통조림 같아 보여요.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들의 미스테리에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걸 집어 차에 넣어요. 도시로 돌아오니 퍼즐 조각들이 사하라 원 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진과 정어리 통조림을 가져와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료를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내렸어요. 알고 보니 1번 추측이 진실에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는 더 깊이 파야 하는 거죠? 반밖에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원은 지진 조사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아니었어요. 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석유 탐사와는 관련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채워진 구멍은 기름을 찾기 위한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원은 지하 자원을 찾던 측량사들이 남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어리 통조림은요? 폭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남긴 거죠.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이 통조림 모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략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적인 것에 가깝네요. 자, 여러분도 따라와서 이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을 준 게 기쁘기 바래요. 다음 미스테리 해결 모험에서 만나요.
어떤 산들은 그림처럼 완벽해 보여서 신성한 건축가가 손으로 조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잠깐만요. 정말 누군가가 산을 만들었나요? 아마존 열대우린 깊숙이 숨어있는 기괴한 원뿔 모양의 봉우리가 바로 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누군가 허시키세스 한 봉지를 초록색 들판에 흘린 것처럼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이런 풍경은 지어낼 수 없습니다. 허시키세스와 영화 엘도라도를 혼합한 것이 현실에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기묘하게 만족스러운 두 자연지형을 살펴볼 준비하세요. 페루의 세노 엘코노와 필리핀의 초콜릿 언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는 고대의 잃어버린 피라미드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초콜릿으로 변한다고나 할까요? 엘코노부터 시작하죠. 이 기묘하고 고독한 산은 페루와 브라질 국경 근처의 아마존 중심부에 396m 이상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에는 인상적인 산맥이 있어요. 북쪽의 이메리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죠. 엄밀히 말해 아마존 내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페루의 척추를 따라 이어집니다. 하지만 엘코노는 다릅니다. 우선 이곳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면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열대우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완벽한 원뿔 모양의 산이 거대한 녹색 도리토처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산은 큰 산맥의 일부도 아니고 형제산도 없으며 너무 대칭적으로 생겨서 거의 인공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숲으로 덮여 있죠. 당연히 이것은 온갖 종류의 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화산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침식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피라미드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으며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남미의 고대 문명도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니까요. 네,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발명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농담이 아닙니다. 모체, 차차포야, 잉카 문명도 모두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에티오피아와 태국에서 그리스, 멕시코, 심지어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피라미드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조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넓은 바닥이 무게를 지탱하고 뾰족한 꼭대기는 하늘과의 상징적인 연결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고대 외계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인들은 무역, 이주,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아이디어는 비밀스러운 단일 세계 문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고고학적 발견으로 정글 깊숙한 곳에 자연에 완전히 삼켜진 거대한 고대 도시가 밝혀졌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과학자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진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도시 전체가 숲이 우거진 언덕 아래에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시 전체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공중에서 엘코노를 한 번 더 바라보면 그 말이 믿어질지도 모릅니다. 경사면이 매끈합니다. 대칭이 기묘합니다. 위에서 보면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인 지구라트를 닮았고 정글 덩굴과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이끼로 덮인 고대 문명의 잔재라고 말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을 정도예요. 물론 아직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테리는 흥미진진해요.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신화처럼 말이죠. 또한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엘코노는 단순한 지질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예요. 안데스 우주론에서 엘코노와 같은 산은 땅의 영적 수호신인 아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죠. 수호자, 신, 모아나의 테피티처럼요. 다른 점은 남미라는 것과 조금 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은 여전히 이 산을 관광명소가 아닌 신성한 조상으로 여기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엘코노가 산인지 피라미드인지 논쟁하느라 바쁘지만 자연은 그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지역은 아마존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조성된 시에라 델 디비저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희귀식물, 수백 종의 조류,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 제규어, 자이언트 아마딜로, 심지어 돼지와 코끼리를 섞어놓은 것 같이 귀여운 맥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숲속에는 동굴, 샘,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지까지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엘코노는 실제로 무엇일까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그 모양으로 미루어 화산 원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것이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다른 이들은 침식 지형학의 드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바람, 물, 시간이 한 팀을 이루어 완벽한 산을 조각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지질학적 종이접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누군가 드론, 지상투과 레이더, 지역사회의 승인을 받아 과학에 기반한 정중한 탐험을 시작할 때까지 엘코노는 그 비밀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좋은 부분일지도 모르죠. 때때로 세상을 진정으로 마법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미스테리니까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신비로움이 계속되고 조금 더 달콤해지는 필리핀으로 떠나보세요. 52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키세스 초콜릿을 닮은 1200개에서 1700개 이상의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건기에는 풀이 갈색으로 변하고 갑자기 누군가 키세스 초콜릿 수백 개를 떨어뜨린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달콤하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연 경관으로 꼽히는 곳이에요. 멀리서 보면 마치 외계인 조경가가 줄자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너무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초콜릿 언덕은 카르스트 지형의 희귀한 유형으로 약산성 빗물이 석회암과 같은 부드러운 암석을 녹여 형성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언덕은 한때 산호초와 해양 석회암이 지강력에 의해 해수면 위로 밀려난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출된 바위는 바람과 비, 지하 강에 의해 침식되어 대칭을 이루는 이 멋진 언덕을 남겼죠.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지질학적 경이로움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과학이 아닌 다른 설명이 있어요. 지역 전설은 더 재밌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영화 호빗의 한 장면처럼 두 거인이 돌을 던지며 싸우다가 서로 지쳐 쓰러지면서 언덕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산더미처럼 쌓인 돌무더기가 지천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상심한 거인의 눈물이 흙으로 변해 잃어버린 사랑에게 바치는 언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의 국가 지질 기념물이자 주요 관광 명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고려 중인데 지질과 디저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홀 팡글라오 국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거나 세부에서 페리를 타고 간 후에 카르멘, 바투안 또는 삭바얀 마을로 향하면 쉽게 방문할 수 있어요. 지정 전망대, 생태공원, 언덕을 가까이서 탐험할 수 있는 ATV 투어도 있습니다. 정글에서 사라진 피라미드를 찾든 여름이면 초콜릿으로 변하는 산에 오르든 지구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죠. 때로는 자연의 가장 기이하고 아름다운 형태는 외계인이나 고대 기술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구의 상상력이 무한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파라오들의 최고의 VIP 묘지로 알려진 이집트의 유명한 사카라 묘지를 발굴하던 중 갑자기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분홍색문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돌문 뒤에는 열리지 않기로 되어 있던 이집트 왕족의 잃어버린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예요가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신비롭고 보물이 가득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인 사카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쇼의 주인공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왕자님이죠. 우세레풀의 왕자, 우세르카프 왕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집트 제5왕조의 창시자예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의 무덤이 발견된 방식은 말이죠. 모든 것이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에서 시작됐어요. 높이 4에서 4.5m, 너비 1.2m로 기린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예요. 또한 이웃의 SUV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진짜 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관문인 가짜 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덤에서 가짜 문은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무덤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가짜 문이 보통 이집트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붉은색 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문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644km 떨어진 채석장에서 이 돌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이 정도 크기와 재질의 가짜 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완전히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매우 비싸다는 것 외에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연구팀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가짜 문이 실제로는 진짜 입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4000년 전의 조각상, 유물, 비밀로 가득 찬 숨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우세레풀의 왕자였어요. 우사르 에프라 또는 와서 에프라라고도 부르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지만 이 친구는 결코 보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화강암 문에 새겨진 상형 문자에선 그를 세습 왕자, 부토와 네크엡의 총독, 왕실 서기관, 장관, 판사, 성가의 사제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이집트 버전의 데너리스 타르가리엔과 같았어요. 이 비문들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두 지역을 잇는 직함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세커의 사제라는 칭호는 그를 묘지의 신, 즉 매의 머리를 가진 신과 연결시켜줍니다. 이 신은 산자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죽은 자의 신이기도 했으니 사카라의 유명한 위치에 무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왕자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더욱 미스테리한 것은 우세레풀의 왕자가 공식적인 왕 목록이나 왕실의 가계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가 통치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고전 정치 드라마에서 그의 유산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존재가 삭제된 것이 5왕조 초기, 특히 그의 아버지 우르카프가 이집트의 종교 질서를 재편하던 시기에 변화하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우세르카프 왕은 완전히 판도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5왕조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신 라를 기존의 신들보다 우대함으로써 종교혁명을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우세르카프는 아부시르의 최초의 태양신전을 건설하여 왕조 전체의 태양 숭배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세르카프가 짧지만 혁명적인 통치를 마무리한 후 사우레, 네페리르카레, 니우세레 이니 등 제5왕조의 보이밴드인 파라오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들은 모두 피라미드 건설과 돈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먼 나라로 무역로를 개척하고 남의 일처럼 신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욱 멋져졌어요. 저승의 영원한 메뉴처럼 의식용 음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문으로 덮인 아름다운 붉은 화강암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이 음식을 마술처럼 먹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 실제로 이 음식을 먹은 것은 장례 사제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도자기 파편, 부적, 페인트 칠한 벽도 있었지만 진짜 볼거리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좋은 의미에서요.
팀은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조제세르 왕과 그의 아내, 그리고 10달의 동상을 우세르푸레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제세르는 우세르카프보다 몇 세기 전에 살았는데 그의 조각상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조제세르 왕의 재위 기간에 만들어졌고 아마도 최초로 건설된 피라미드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조제세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26왕조 시대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나 여전히 숭배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집광이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그곳에서 발견된 일부 판화와 조각상이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무덤이 아마도 화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정말 고대의 실내 장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덤 동쪽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된 또 다른 입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한 또 다른 제5왕조의 파라오인 네페리르카레 왕과 관련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구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사카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13개의 분홍색 화강암 조각상들이 마치 저승의 차량 관리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높은 등받이 벤치에 일렬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왕자의 아내를 상징하는 높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검은 화강암 조각상은 거꾸로 세워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무덤이 수세기 동안 조용히 지하에 묻혀 있다가 언젠가 넘어진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의 위치와 머리 모양으로 보아 엄격한 사회적 위계 질서를 따랐으며 중앙의 인물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하고 머리 없는 조각상은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나중에 파손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은 화강암 조각상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무덤 안에 당당히 서 있는 또 다른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의 디자인과 비문으로 볼 때 조제세르상이 이장된 시기와 같은 26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이 버려진 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재사용되고 개조되었으며 심지어는 후대에 의해 추앙받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죠. 참고로 후기의 검은 화강암은 지하세계의 신 오시리스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의 존재는 이 무덤이 왕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의식공간으로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거대한 화강암 문, 깜짝 동상, 재사용된 무덤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정말 짜릿한 발견이 됐어요. 우세르푸레 왕자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덤은 사카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무덤 중 하나예요. 이 무덤은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과거와 계속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가짜 문 뒤에 무덤을 숨길까요? 왜 다른 시대의 조각상들로 무덤을 포장했을까요? 그리고 우세르푸레 왕자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이러한 미스테리들은 고고학자들을 계속 발굴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결국 이 발견은 단순히 무덤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이 밝혀질수록 고대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게 됩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거대한 분홍색 화강암 문 뒤에서 말이죠.